24장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자기학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전자기파 내용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에 의하면은 파동은 이 우리가 소리와 같은 또는 줄에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역학적 파동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런 파동들은 이제 매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을 풀다 보니까 요번 이제 단원을 배우면서 나오게 될 내용인데 이 전자기파가 이 파동과 같은 똑같은 어떤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기나 자기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가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전파라고 하는 이 헤르츠가 이 전자기파 실험을 통해서 무선 통신의 장이 열리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 종류다라는 것도 알아내게 되면서 사실은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현대물리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맥스웰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식 4개를 네 개를 배웠었는데 첫 번째 요식이 뭐냐면은 요식은 가우스 법칙이었죠. 어떤 가우스면을 둘러싸고 있을 때 거기서 지나가는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 플럭스를 다 더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양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고,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말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쓸 일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자기장은 우리가 전기에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런 것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N극 S극이라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은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게 싱글 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폴 그래서 이게 모노폴이라고 그러는데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을 막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전력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에서는요. 이 오른쪽이 원인이 돼서 왼쪽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거든요. 뭐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뭐가 생긴다? 전기장, 즉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요게 뭐냐면은 오른쪽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무슨 법칙이에요? 그렇죠. 앙페르 법칙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 예가 뭐냐면은 이 축전기에서 축전기가 있는 뭐 이게 저항도 있겠죠.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 축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같은 경우는요. 요 선상을 따라가서 요 선상을 따라가면서 봤을 때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요 축전기 사이에는 자기장이
그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장이 아니라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도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왜 그럴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전류를 딱 흘러가지고 전하가 쭉 쌓이는 동안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거야. 누가? 맥스웰이. 그래서 맥스웰이 나중에 알아냈던 건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 말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전기장이 그러니까 전기 선속이죠. 전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기장이 변하면 그러니까 자기 선속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겼었는데 그럼 전기 선속이 변화도 자기장이 생겨야겠죠. 왜냐면 서로 대칭이니까. 그때 유도계수가 아니라 비례상수는 뮤제로 입실론 제로 우리가 봤던 그 이 투자율하고 전기에서 나왔던 자기에서 나왔던 그 값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법칙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합쳐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이거를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이퀘이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룰 거는 아닌데 요 패러데이 법칙하고요. 요 패러데이 법칙하고 그다음에 앙페르 맥스웰 법칙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이 자기장 또는 전기장에 대한 그 자기장이 전기장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그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가 중간 과정은 뭐 여러분들 지금 수학을 많이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냥 결과만 표시하면요. D도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 식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외우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식을 왜 쓰냐?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식을 이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줄을 흔들거리나 아니면 소리가 퍼져나가나 아니면 물에서 파도가 진동하냐 그런 어떤 파동의 진행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방정식의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은 뭐가 되면요. E는 어떤 상수가 있고요.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하는 x와 t의 함수로 만들어져서 요 x라고 하는 거는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래서 람다는 파장이고 t는 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장과 이런 주기의 특성을 갖는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공부하라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고 이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얘 함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보니까 이 속도라고 하는 게 이 파동의 속도가 k분의 오메가인데 얘를 해보니까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면 1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 파동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니까 이 빛의 속도가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곱을 루트 씌워서 역수를 취하면 그게 빛의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 나중에 빛도 그러면 전자기파인가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파동이라는 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지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왜냐면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을 해왔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입자라고만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아요. 간섭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날아오는데 그 빛이 올 때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동이니까. 왜냐하면 파동은 매질이 있어서 매질을 진동시켜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안에 있는 매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을 세웠죠. 뭐냐면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을 세워서 얘는 질량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단지 파동만 전달해주는 매질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이상한 거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점점 의심이 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 뭐냐면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고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방식. 이게 이제 그 매질이 없어도 빛이 전파되는 방식을 만들어냈던 거였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맥스웰의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식을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식을 풀면은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데 전자기파의 형태는 전기장이 이쪽에서 뭐 Y라고 하면 Y 방향으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가?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 Z축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전기장이 움직이고요. 옆으로 자기장이 움직여서 어느 쪽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기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림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전자기파가 어떻게 진동하고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구나 라고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해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그 진동을 할 때 이 그 빛의 속도 c라고 하는 값과 연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전기장의 진폭값 이걸 Emax라고 하고 자기의 진폭값 Bmax라고 하면은 Bmax 분의 Emax가 빛의 속도 c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게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맥스는 맥스 곱하기 C 또는 전기장은 자기장 곱하기 C인데 C가 3 곱하기 C의 발생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자기장보다 엄청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은 사용하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거야. 1cm하고 10초하고 어느 게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비스고 C가 루트 뮤제로 입시론 제로분의 1이라는 그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뮤제로 입시론 제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빛의 속도하고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전자기파의 수식은 지난번 교류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그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교류 전원에서 여기 축전기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전기장이 교류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죠.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자기장도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다시 또 전기장이 변해요. 그래서 밑에 그 실제 전자기파 발생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주게 되는데 어쨌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만들어가면서
이 전파해 나간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도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우리가 아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슨 파라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특성 또는 파동의 특성을 얘기할 때 파장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파장의 람다, 진동수를 F라고 해주면은 이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가 1초에 몇 번 흔들거리냐, 파장은 한 주기덩을 얼만큼 멀리 가느냐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뭐냐면은 F 람다의 두 개의 곱이 속도, 이 전자기파의 속도, 전자기파의 속도는 얼마예요? 빛의 속도 C죠. 그래서 이 진동수하고 파장의 곱은 전자기파의 속도랑 관련돼 있다라고, 전자기파의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파장으로 설명해도 되고 진동수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디냐면은 좀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는 가시광선 주위에서는 파장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서는 또 이 진동수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구분을 할 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빛들을 우리가 진동수나 파장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긴 하는데 400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고 했죠. 그 다음에 700나노미터 수준 사이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빨간색이 파장이 크고요. 보라색,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바깥쪽을 봤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온도계를 놓으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작용을 주로 해주는 이 적외선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외선의 범위를 뭐 이렇게 딱 자르긴 하지만 이렇게 딱 자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고, 이 가시광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영역의 적외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이 원자가 멀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게르마늄 무슨 솥 이런 데서 뭐 원적외선이 발생한다는 좋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빛의 뭐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파장대가 달라지는 것에 방출할 때 우리가 이 복사라고 할 때 온도에 따라서 복사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은 파장이 짧은 쪽에 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 이해되는 것보다 지구과학 때 별의 색깔을 보고 온도를 맞추는 거, 이제 그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색 요 주위를 방출을 하고, 그다음에 촛불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백열등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붉은색 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뭐 1000도, 2000도 이럴 때하고 뭐 6000도, 7000도 이럴 때하고 방출하는 색깔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온도가 더 낮게 되면은 이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합니다. 사람도 뭐 37.5도라는 온도를 36.5도 이런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도 적외선이 방출을 하죠. 사람 몸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인식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열감지 카메라. 우리 요즘에 많은 곳에 가면은 카메라 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 밥솥 이런 것들은요, 그 온도가 되면은 그 적외선이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찜질방 이런 데서 무슨 연적외선이 많이 나온다, 뭐 이거는 그냥 그 온도를 낸다라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뜨거운 온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온도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니까 그 전자기파가 원적외선인 거고요. 그게 바로 그 온도를 나타내 준 거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빨간색보다 바깥쪽 용역의 파장이 긴 그런 그 전자기파를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바깥쪽에 있는 것을 마이크로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이크로파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레인지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뭐라고 쓰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얘는 그 주파수 엄청 크죠. 10의 8승, 9승, 뭐 10승 이쪽 레벨인데 전자레인지에는 약 파장이 12cm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해당되는 전자기파가 물의 고유진동수, 그 물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고유진동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네 탈 때 그네를 밀어줄 때 그네가 흔들리는 그 박자에 맞춰 가지고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네가 점점 크게 밀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파가 물이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그네를 밀듯이 마이크로파가 밀어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조리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전자레인지죠. 그 마이크로파보다 더 파장이 긴 게 바로 뭐냐면은 그 TV파, 그러니까 라디오파라고 얘기해 주는데 TV나 라디오나 뭐 97.5, 97.5는 없나요? 89.1 메가헤르츠 볼까요? 89.1 메가헤르츠. 그럼 메가는 10의 6승이죠. 그럼 8 곱하기 10의 7승. 그러니까 10의 8승 레벨이니까 이쪽 레벨이네요. 그러니까 FM 때를 말하는 겁니다. AM은 더 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라디오파, TV파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반대로 가시광선에서 이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서는 뭐 살균을 시킨다거나 세포를 파괴한다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빛, 그걸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란 이 보라색 자의 외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균하는 데 쓰고 햇빛에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다 또는 진동수가 더 크다 그런 걸 X선이라고 하죠. X선은 미스테리 X의 X입니다. 뭔지 모르는 X. 그래서 X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들을 다 통과시켜 나가죠. 그렇지만 뼈나 이런 거를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X선 사진, 렌트겐선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의료 때에 사용할 수 있고요. X선보다 파장이 덜 짧다. 그럼 이제 감마선입니다. 이쪽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세서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진동수고요. 요걸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데 진동수가 크면은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동수가 낮고 진동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X선 감마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감마선 에너지가 제일 큰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가 아니라 그 이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는 원자폭탄 터졌을 때 나오는 전자기파 이게 바로 감마선입니다. 투과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치료가 되면서 세포를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암세포 파괴하는데 그럴 때 이 감마선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 집족하고 그 다음에 효율 쪽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옮겨놓은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자기학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